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유경험자 발표회 일본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게 된 최예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일본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다녀왔고요. 거주했던 지역은 사이타마 현이라는 곳입니다.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도쿄나 오사카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거기랑 비슷하게 사이타마현도 제법 큰 도시인데요. 한국으로 치면은 서울 옆에 경기나 인천이 있잖아요. 사이타마현도 도쿄 북서쪽에 붙어 있는 도시입니다. 저는 2020년도에 일본에서 거주를 했었고요. 했던 일은 카페와 마트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여행으로는 오사카와 도쿄, 후쿠오카 등을 다녀왔고, 오늘 제가 유경험자 발표회에서 주로 다룰 이야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거주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일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해외든 국내든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먼저 이야기를 해볼 건 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킹홀리데이를 일본으로 가려고 결정을 내리신 분이라면 집을 알아보다가 대부분 쉐어하우스에서 거주를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일본에서는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기본 계약 단위가 2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1년 단위인 건물들도 좀 나오지만 대체적으로는 2년 계약이 많아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월세방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쉐어하우스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또한 쉐어하우스에 거주를 했었는데요. 이 쉐어하우스들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일반 주택을 개조한 경우도 있고 대규모 쉐어하우스라든지 아니면 방 한 칸만 빌려주는 그런 쉐어하우스들도 있어서 오늘은 그런 쉐어하우스들의 종류 그리고 제가 살았던 쉐어하우스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거는 제가 살았던 방인데요. 저는 사이타마현의 카와구치시라는 곳에 있는 소셜 레지던스라는 건물에 살았었습니다. 이 소셜 레지던스는 가장 흔한 쉐어하우스의 형태와는 조금 다르거든요. 보통 가장 흔한 쉐어하우스들은 2, 3층짜리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방 한 칸을 빌려 쓰고 나머지 이제 샤워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키친을 공유하는 형태인데 제가 살았던 소셜 레지던스는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이루어진 쉐어하우스였고요. 일반 쉐어하우스에서 10명 정도가 거주를 한다면 제가 살았던 소셜 레지던스는 5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들이 거주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 소셜 레지던스는 오크하우스라는 회사에서만 쉐어를 하고 있는 하우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쉐어하우스를 구할 때 총 5가지 사이트들을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오크하우스, 그리고 지지하우스, 크로스하우스, 히츠지 부동산, 레오팔리스 21이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마다의 좀 특색이 있어요. 오크하우스는 월 단위 계약이라든지 레오팔리스는 단기와 장기 계약이 있다든지 이렇게 사이트들마다 특성이 좀 달라서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퀸홀리데이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런 회사별로 어떻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방세는 어디가 저렴하고 비싸고 이런 걸 정리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많은 쉐어하우스 중에서도 제가 살았던 소셜 레지던스는 어떻게 생겼나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이 소셜 레지던스의 가장 큰 장점은 부대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산다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만큼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만나볼 수가 있고 또 어울릴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았던 곳의 라운지인데요. 소셜 레지던스에는 보통 라운지가 엄청나게 크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살다 보니까 저녁도 먹고 아침도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키친 같은 것도 굉장히 크게 설계를 해놔요. 일반 쉐어하우스에 가보시면은 키친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살았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키친만 4개가 있었거든요. 얼음 기계도 있고 오븐도 있고 커피 머신도 있고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은 부대 시설들이 있었고 라운지도 보시는 것처럼 엄청 여러 인원이 함께 먹을 수 있는 대 테이블도 있고 좌식 테이블도 있고 여러 가지 테이블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모여서 일이 끝나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술도 마시고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음식도 쉐어하고. 그런 것들이 이런 쉐어하우스들의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라운지를 비롯해서도 뭐 플레이룸이라든지 영화를 보는 시어터룸도 있었고 또 헬스장도 있었어요. 또 진짜 집안에 있기 흔치 않은 흡연실도 있었거든요. 정말 없는 부대 시설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은 부대 시설을 보유하고 있었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거를 외부에서 하기보다는 집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셜 레지던스가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소셜 레지던스를 선택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게 한국인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쉐어하우스 구하시다 보면 한국인이나 외국인의 거주 비율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성비라든지 그런 거를 봤을 때 소셜 레지던스가 제일 한국인 비율이 적더라고요. 저는 가서 가급적이면 한국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이 없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이 소셜 레지던스라는 곳에 한국인이 별로 없다라는 걸 알게 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살았던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이 3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1년을 가까이 살면서 한국인 2분을 배치를 못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내도록 내가 라운지를 가든 플레이룸을 가든 시어터룸을 가든 일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영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 제가 일본어를 단기간 안에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장점들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소셜 레지던스도 생각해볼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달 거주비에 대한 내용을 뺄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거주 비용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거주에만 쓰이는 돈입니다. 월세가 저는 7만 엔을 냈었거든요. 최근에 로프하우스에 들어가 보니까 평균적인 가격이 한 5만 엔대에 설정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오사카 쪽이시면은 4만 엔대도 많으실 거예요. 요 정도 비용이 드는데 대부분 이런 소셜 레지던스들이 도심에 있는 경우가 없고 조금 외곽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편이고요. 근데 도심에도 한두 개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쉐어하우스들보다는 금액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서 나중에 집을 구하실 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을 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시스템이라는 게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알바천국 이런 데서 여러분들 알바 공고를 보시고 지원을 하시고 면접을 보러 가시잖아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직에 사용되는 어플이 알바천국이나 알바몬이 아닌 거죠. 주로 일본에서는 바이토르라든지 타운워크라는 어플을 이용을 해서 구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뜬 공고를 보고 즉시 지원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를 전송하고 해서 연락이 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외에 동유모도 하나가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아직까지 일본어 실력을 많이 못 갖춰서 바로 일본어만 사용해야 하는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힘드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유모라는 다음 카페 사이트를 이용을 하시면 한인타운에 있는 가게들이 구인구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일본어가 서툴 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공고를 찾았고 또 지원을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연락이 오게 될 텐데요. 면접을 보자는 연락이 오고 약속을 잡으신 이후에는 이력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력서는 당연히 일본어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한국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일해봤던 이력에 대해서 졸업했는 학교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제일 중요한 점은 연호라는 것을 일본 이력서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생년월일의 생년인데요. 생년이 우리나라는 1990 몇 년, 2000 몇 년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천황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천황이 새롭게 즉위할 때마다 연호라는 것이 변경이 됩니다. 천황이 즉위한 해를 시작으로 해서 연호를 1년, 2년, 3년을 세워가는데 헤이세이 세대라든지 레이와 세대라든지 이런 연호가 있어요. 자신이 태어난 연도가 연호로는 어떤 연호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생년월일 옆에 연호를 기재하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이력서를 구하고 싶은데 어디 자료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워킹홀리데이 네이버 카페에 가셔서 워홀프렌즈 꿀팁 정보라는 게시판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일을 구하고 또 이력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포스팅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또 이력서도 빈 양식이 올라와 있으니 다운로드를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력서의 경우에는 잡필도 좋지만 사실 저는 인쇄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글씨를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특히나 더 인쇄를 추천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 가기가 아니라 여러 가기의 면접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계속 쓰시는 것보다는 인쇄를 한번 해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인쇄해 가시는 거는 한국에서 해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일본에서도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인쇄를 할 수가 있지만 비용이 한국보다 조금 비싼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해 가실 수 있다면 해 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후에는 약속된 날짜에 이력서를 지참하셔서 면접을 보시러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을 구하시고 나시면 시프트라는 제도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이 시프트 제도는 뭐냐면 한국에서는 주로 고정된 시간대, 고정된 날짜에 출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출근할 주차가 3주차인데 3주차에 출근할 스케줄을 3월 1주차 정도에 서로 조율을 해서 정하게 되고요. 일본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이러한 시프트 제도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 시프트 제도를 통해서 출근일과 출근 시간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3주차에 2박 3일로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수목금은 못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점장님한테 얘기해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시면 점장님이 3월 3주차 스케줄을 짤 때 그걸 고려해서 짜주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여행을 가야 되는 워홀러의 입장이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또 이 시프트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한 군데서만 일을 해보는 게 아니라 두 군데의 가게에서 일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 투잡을 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일본어로는 카케모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카케모치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도 스케줄을 서로 조정하기가 굉장히 편한 제도라서 여러분들도 일을 구하시게 되면 이 시프트 제도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을 해보시면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첫날에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는 알바를 시작하게 되면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일본은 첫날에는 일을 거의 안 시킵니다. 일을 시키지 않고 그냥 가게를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왜 일을 안 시키지? 라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가게가 어떻게 생겼지? 여기에는 뭐가 있구나. 화장실은 어디 있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적응을 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첫날은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다 보면은 요즘 한류가 인기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손님들에게서도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되실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여기 보이시는 자료처럼 이런 편지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일하시게 되면서 받게 되실 거예요. 이 이외에 이제 일본 생활을 하면서 이것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싶어서 제가 넣어놓은 알뜰 신사라는 게 있는데요. 세 가지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JR 정기권이라는 것에 대해 넣어봤는데요. JR은 일본의 전철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가시면 가장 많이 타게 될 전철이기도 하고요. 한국에 비해 일본의 가격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정기권이라는 것을 판매를 하는데요. 자기가 선택한 일정 구간에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이용을 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거주를 하시게 되면 매번 왔다 갔다 하는 루트가 생기실 텐데 그때는 정기권을 구매하시는 게 비교적 저렴하게 전철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애플 핸드폰을 쓰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본에 가시면 월렛을 이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월렛을 통해서 카드를 들고 다니시지 않으시더라도 핸드폰으로 결제구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중이시라면 이 정기권을 대출을 하시면은 교통비를 일부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가게마다 조금 다른데 10,000엔에서 15,000엔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자전거 주차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용료는 주차장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100엔에서 200엔 정도를 하루에 지불을 합니다. 이 자전거 주차장을 왜 이용을 하느냐? 자전거를 일본에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많이 타시게 될 거예요. 역까지의 거리가 있어서 혹은 장을 보러 가는 과정에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주차장도 이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 자전거 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실 하루에 100엔, 200엔씩 나가는 게 주차 비용이 꽤 비싸잖아요. 그래서 월 주차가 가능한 곳도 많기 때문에 주로 역 근처에 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에 가셔서 월 주차가 가능하다면 월 주차를 달아서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월 주차는 저렴한 경우에는 2,000엔도 있어서요. 그런 데를 찾아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본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 한국과 도로가 반대이기 때문에 잘 보고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저녁에는 라이트를 필수로 켜셔야 되는데요. 이건 제 실제 경험인데 라이트를 켜는 방법을 몰라서 안 켜고 있다가 노란 옐로우 카드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상점가라든지 이런 곳에 경찰들이 서 있을 때 저녁에 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옐로우 딱지라든지 레드 딱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옐로우까지는 경고지만 레드부터는 벌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꼭 저녁에는 라이트를 켜고 다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열차 지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정말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열차가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열차가 지연되는 이유들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딜레이가 심한 것은 인신사고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돼서 이런 열차 사고가 좀 적은데요. 일본의 경우에는 어떤 곳에는 스크린도어가 돼 있고 어떤 곳에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인신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인신사고가 있을 때는 열차가 적게는 1시간, 늦게는 2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직장처에 연락을 하셔서 인신사고가 있어서 지연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시고 열차가 이제 다시 운행을 개시를 하면은 개찰구에서 지연 확인증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거든요. 그거를 받아서 근무처에 제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래 출근하기로 했던 시간부터 회사에 도착한 시간까지의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열차가 지연되셨을 때는 필히 이 지연 확인증을 받아서 근무처에 제출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간략하게 일본 도쿄 근처에 가볼 만한 여행지들을 넣어봤습니다. 아사쿠사라든지 오다이바, 스카이트리는 굉장히 유명하죠. 일본 도쿄 안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에노시마나 가마쿠라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에노시마와 가마쿠라는 하루에 같이 가기가 좋은 여행지고 가마쿠라를 들렸다가 에노시마로 넘어가시면 여행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겁니다. 에노시마 같은 경우에는 가나가와현에 있는 섬인데요. 섬 위에 신사가 있고 전망대가 하나 있어서 나중에 일본 워킹홀리데이로 가게 되신다면 한 번쯤 근교로 여행을 가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때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